자, 잔존가액. 우리가 취득가액도 있지만 잔존가액과 내용연수도 감가상각 3요소였다. 자, 그럼 잔존가액은 원래 원칙은 뭐다? 0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취득원가를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하지만 정률법에서는요, 잔존가액을 빵원으로 하게 되면은 정률 계산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공식에 정률 계산을 할 때 이 잔존가액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임의대로 이 정률법 같은 경우는 취득원가의 5%만큼을 잔존가액으로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자산에 대한 미상각 잔액이 최초로 취득원가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 상각 범위에게 가산하도록 합니다라고 하는데, 자, 미상각 잔액이 최초로 취득원가의 5% 이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산에 대해서 105만 원짜리 자산이 있었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내용연수가 5년이에요. 원래 잔존 가치가 제로여야 되는데, 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을 진행을 쭉 했대요. 하다가 나중에 미상각 잔액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미상각 잔액이 얼마가 되었냐면 마지막 연도에 뭐 15만 원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5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취득원가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 상각 범위에게 잔존가액도 같이 더해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가상각을 하면서 내려온 거예요. 중간에 이제 정률법이니까 제가 금액을 똑같이 쓸 수가 없어서 금액을 자세하게 적진 않았지만 105만 원짜리였던 게 계속해서 이제 큰 금액의 미상각 잔액의 정률을 곱해가지고 계속해서 감가상각을 하고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금액이 남지 않은 거죠. 마지막 연도가 된 거예요. 그럴 때에는 남아있는 잔존가액까지 가산해서 감가상각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만가액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요. 앞에서 1,000원을 얘기했었어요. 나 이 자산 내용연수가 끝났지만 아직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그것을 표시하는 걸 가지고 이제 1,000원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원래 비만가액은 1,000원이 아니라 취득가액의 5% 금액과 1,000원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을 비만가액으로 넣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취득가액의 5%다 라고 하려면 얼마라고 할까요? 지금 5% 1,000원이다라고 했을 때 이 금액 자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20만 원짜리라고 한번 해볼까요? 20만 원짜리의 5%다라고 하면은 만 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20만 원도 아니고 얼마예요? 2만 원, 2만 원짜리에 대해서 취득가액의 5%면 1,000원이죠. 네, 결국에는 취득가액의 5%라는 게 취득가액 2만 원짜리 자산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건데 2만 원짜리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산들은 우리가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넣을 수도 있다는 건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대부분 자산들은 다 얼마가 비만가액이 된다? 이 1,000원이 비만가액이 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각이 완료된 상태에서 비만가액으로 기록을 하고 완전히 처분하면 그때 비만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약 100만 원짜리 자산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예시를 들고 있지만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면서 넘어오다가 마지막 5차 연도에서는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19만 9천 원이다 라고 해서 1,000원의 가치를 남겨뒀다가 이 자산의 내용연수가 끝났어도 계속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시를 했다가 얘를 완전하게 처분하면 1,000원에 대해서도 마저 손금으로 처리하면서 장부에서 그 자산의 흔적을 지워가는 거죠. 이런 비만가액에 대한 개념들 기억하시고 실제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나왔던 것은 이 미상각 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뭐를 가산하도록 한다? 지금 정률법에 의한 잔존가액을 상각 범위에게 더하도록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상각 잔액이 최초의 취득가액의 5%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취득한 시점에 5%를 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상각을 다 하고 나서 남는 미상각 잔액에 대해서 이제 5%가 이하가 된다는 건 마지막 연도겠죠. 마지막 연도에 5%의 잔존가액을 더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문제는 충분하게 풀릴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관련된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자, 장기할부 조건으로 매입하는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 이전 여부랑 상관이 없다고요. 상관없이 고정자산의 가액을 전체를 다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할부금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1억짜리에 대해서 내가 1,000만 원만 냈다 하더라도요. 상관없어요. 내가 5년에 대해서 정액법으로 상각하겠다 그러면 2,000만 원을 모두 다 감가상각비로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이고요. 상각 범위에게 미달해서 상각하거나 감가상각을 전혀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기로 했어요. 왜냐? 결산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신고 조정을 통해서 송금 산입하거나 그럴 수는 없더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만약에 손금으로 계상을 했다면 이건 뭘 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감가상각. 이걸 바로 즉시상각 의제라고 하죠. 즉시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고서 상각 범위액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번이 정답일 텐데요. 앞에서 바로 보셨던 거죠.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잔존가액은 최초로 감가상각을 계상하는 사업연도 상각 범위액에 더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미상각 잔액에 대해서 5% 남았을 때 우리가 그때 더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연수로 들어갑니다. 내용연수는 기존 내용연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뭐 10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도 기준 내용연수가 5년이면 5년으로 가야 됩니다. 자, 하지만 예외도 있다는 거죠. 무형자산이나 시험 연구용 자산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업종별 자산은 신고 내용연수라 해서 회사는 기준 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할 수 있대요. 즉, 기준 내용연수가 있으면 플러스 25%로 내용연수를 더 높이 내가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신고할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25%다라고 해서 이 내용연수 기준 내용연수보다 더 적은 내용연수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즉 정상 범위에는 기준 내용연수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기준 내용연수 범위로 75%의 내용연수도 허용하고 있고요. 125%의 내용연수도 허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기준 내용연수와 관련해서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금 뭐 건물과 구축물이다라고 하게 되면 건물 구축물에 대해서 기준 내용연수가 뭐 20년짜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20년에 대해서 75%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15년이 나와요. 그 다음에 20년에 대해서 1.25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25년이 나오나요? 20년 곱하기 1.25 하면 25년. 자, 25년까지 이렇게 처리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를 신고하실 때 만약에 우리 회사가 빨리빨리 감가상각을 해버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15년을 내용연수로 보시는 거고 아니면 천천히 감가상각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25년을 내용연수로 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에 대한 내용이나 공과기구, 비품에 대해서는 5년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선박이나 항공기는 12년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굳이 선박, 항공기나 이런 내용연수까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기계장치까지만 기억할까요?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몇 년이다? 4년, 5년, 6년, 그 다음에 7년 없이요. 8년, 10년, 12년 이렇게 계속 짝수로 나가네요. 자, 무형자산, 개발비 제외하고는 5년, 7년, 10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개발비는 그럼 몇 년이냐라고 했을 때 5년, 최대 2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개발비에 대해서 내용연수 5년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굳이 내용연수를 기억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건물 20년 정도는 기억해 주고 차량 운반구는 5년, 그 다음에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4, 5, 6, 8, 그 다음에 개발비 5년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제 보도록 할게요. 건축물 및 업종별 자산 중에서 기준 내용연수가 4년인 자산에 대해서 신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직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 내용연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거든요. 자, 내용연수가 4년짜리예요. 그러면 4년에 75%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4 곱하기 0.75 하시면 몇 년 나온다? 3년 나오죠. 자, 그 다음 4 곱하기 1.25 하시면 몇 년 나와요? 5년 나오죠. 자, 그러면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한 내용에 대해서 이때 취득한 자산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내용연수를 내가 신고하러 가셔야 되는데 언제 신고하느냐? 다음 연도 3월 31일 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이때 내용연수를 신고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 내용연수는 4년짜리지만 난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때 가서 5년 동안 상각할 자산에 대해서 제가 감가상각해서 이렇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5년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최대가 5년인 거고 최소로 따지게 되면은 3년이다라고 내용연수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내용연수가 정해진 상태에서 회사가 자본적 지출을 해서 내용연수가 증가했대요. 자, 그러면 이런 자본적 지출을 통해서 내용연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연수를 내 마음대로 증가시켜서 감가상각을 하는 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내용 연수는 이렇게 신고된 연수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혹시라도 자본적 지출을 통해서 장부가액이 증가한다 하더라도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 연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용 연수를 바꿔주려면 반드시 가셔서 신고를 하셔야 내용 연수가 바뀌는 거지 자본적 지출을 했다고 해서 회계처럼 내 맘대로 내용 연수를 혼자서 조정하시면 안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감가상각에 대한 사후관리, 감가상각 의제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 감가상각 사후관리가 뭔가 봤더니 시임 부족액은 사후관리가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시임 부족한 만큼 법인세법에서는 5년만 감가상각을 하라고 했는데 회계장부는 6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 이렇게 부족액으로 처리가 되었던 내용은 마지막 6년 차에 가서 법인세법에 한도는 없지만 회사의 장부에 기록을 하면서 그대로 법의 감가상각을 인정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에서도 조정이 없었고 아래서도 별도의 조정이 없죠. 하지만 문제는 손금 불산입 유보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도 초과다라고 해서 손금 불산입 처리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한도 미달액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 한도 미달액과 그다음 한도 초과액의 두 가지 중에서 적은 금액, 즉 한도 미달액의 차이만을 가지고서 그것을 한도로 우리가 손금 산입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감가상각을 양도한 경우 해당 자산의 상각 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상각 부인액이 있는 자산의 양도는 처분이익이 과대계상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무슨 의미지? 문장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뒤에 예제를 가지고 왔어요. 자, 기계장치가요 330만 원짜리였던 거죠. 자, 이걸 처분하려고 합니다. 330만 원에 처분하는 거네요. 취득원가는 500짜리였고요. 상각 누계액은 300만 원짜리였어요. 그러면 취득가액 500만 원에 감가상각 누계액 300을 제거하시면 장부 금액이 200만 원짜리였죠. 자, 그것을 330만 원에 처분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로써 우리가 회계상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처분 이익이 얼마가 발생할 것이라는 걸 알아요. 130이 발생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분이익 130이 발생을 할 텐데 문제가 있더라 이거예요. 뭐냐? 상각을 부인했던 금액이 여기에 3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상각 부인액이 30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임 부족액이 30이 있더라.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자, 나누어서 세무조정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석을 하셨다 혹은 문장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부족액이 있을 때는 별도의 처리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부인액이 있을 때에는 상각 부인액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뭔가 처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정도까지는 문장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왜라고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정답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좀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라는 자산이 있었다. 500만 원짜리. 그 자산의 감가상각이 현재 300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며 차변에 내가 받는 돈이 330이었다. 그래서 회사는 처분 이익이다 라고 해서 130으로 기록하고 있는 상태였다. 자, 헌데 이 세법에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300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인액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인액을 제외하고서 실제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감가상각의 범위는 270이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270인 만큼 우리가 차변에 카운트를 하게 되면 현금의 330이랑 더하시게 되면은 얼마? 차변의 합계는 600. 대변의 기계장치는 500. 그러면 처분 이익도 얼마가 돼야 된다? 100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한도 초과에 대해서 부인한 회사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손금 불산입이에요. 한도 초과에 대해서 30이 있어요. 유보 발생으로 플러스 유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일 텐데 처분을 하는 날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느냐.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130이라는 손익계산서 영업의 비용을 처리를 했지만 이 130의 영업의 비용 중에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세법에서의 이익은 1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처리했던 30만 원에 대해서는 입금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입금 불산입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입금 불산입이라는 조정은 차감 조정이에요. 이 차감 조정은 사실 뭐랑도 똑같아요. 손금 산입이랑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입금불산입으로 썼을 때랑 송금산입으로 썼을 때랑 교수님 왜 설명은 입금불산입이라고 하고 책은 송금산입이 되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같은 내용이다. 같은 내용. 그죠? 차감하는 조정 같은 조정이에요. 자, 그래서 입금불산입으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다 라고 되어 있는 그 금액에 대해서 30에 대해서 세법은 1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하는데 장부에 130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차이 30에 대해서 입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입금불산입, 송금산입에 대한 세무 유보가 필요하게 되다라는 거죠. 그 세무 유보만큼 유보가 감소되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송금불산입이 있던 내용들은 부인을 하면서 상대 추인을 하면서 정리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하나 궁금한 점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부족액이 있을 때는 왜 처리가 없어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자, 부족액의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회사가 장부에 대해서 기록을 한 내용을 보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300이었다, 이익이 130이었다라고 하는데 회사가 원래는 세법상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요 자리의 금액이 330이다라고 감가상각을 했어야 된대요. 근데 감가상각을 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재할 이유는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 금액 그대로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버리면 이익으로 썼던 내용도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액에 대해서는 뭐 송금산입이다 이런 조정이 없었던 것처럼 굳이 여기에 대해서 뭐 입금산입을 하세요 그럴 조정 자체가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재 해설에도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가액은 지금 세법에서 바라볼 때와 회계상 바라보는 장부가액의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건 바로 회계에서는 500에 취득을 했고 감가상각이 300이다라고 해서 200의 장부가액을 기록하고 있지만 세법에서는 500에 대해서 상각 부인액을 제거하시고 나면은 이 장부 금액이 230으로 이렇게 세법상 장부 금액과 밸런스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양도가액이 330이라고 할 때 처분이익을 얼마나 인식했느냐 장부에는 영업의 수익으로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130을 인식했지만 세법은 100만 원까지만 인식하시오라고 해서 이걸 입금불산입 혹은 송금산입으로 이런 조정들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감가상각 의제라는 개념으로 오게 됩니다. 자, 감가상각 한 걸로 볼 거예요 라는 거거든요. 즉시상각 의제 말고 또 의제는 뭐냐라고 하실 텐데요. 자, 감가상각은 원래 원칙이 결산조정이다. 이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회사가 감가상각을 안 하게 되면 안 한 대로 그냥 둘게요. 굳이 송금산입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바로 여기서부터 조심.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현재 면제를 받고 있거나 감면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대요. 그러면 올해 단기에 회사가 법인세에 대해서 납부할 금액이 거의 없더래요. 예를 들어 제로라든 거죠. 그러면 법인세 납부할 금액이 없네? 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람들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임의상각제도이다 보니까는 야, 굳이 우리가 감면도 받는데 감가상각에 대해서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여기서 마이너스 뜬다고 하더라도 내가 납부한 세금이 없으니까 환급받거나 그럴 일이 없어. 굳이 괜히 어차피 감면받아서 낼 세금이 없는데 비용을 지금 많이 인식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 잠깐 아껴두자. 아껴뒀다가 나중에 법인세 많이 납부하게 되는 그 시즌에 가서 그때 가서 감가상각을 다시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해년도에 이렇게 어쨌든 면제나 감면을 통해서 법인세 납부액이 없는 상태에서 비용을 내가 차감하지 않고 뒤로 홀딩시켰다. 자, 뒤로 가서 이익이 났을 때 그때 비용 처리하면서 그때도 세금을 덜 내겠다는 거죠. 자, 이런 거 과연 인정해 줄까 이거예요. 자, 나라는 얘기하겠죠. 내가 너한테 그러라고 감가상각을 임의상각 제도로 한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그러라고 법인세를 면제해 준 게 아닐 텐데 감면해 준 게 아닐 텐데 라고 하면서 너 면제하고 감면받고 있는 법인이면은 그래도 최소한 감가상각은 너가 정직하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연도에도 감가상각을 하시도록 이렇게 송금산입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결산조정이라 송금산입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예외 이렇게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을 받고 있을 때에는 억지로라도 송금산입을 해서 그 해 감가상각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액을 송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감가상각 의제라고 합니다. 의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세법상 계산한 상각 범인에게 그다음에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가 미달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송금산입을 하도록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 원칙은 지금까지 장부가 80이고 세법상 인정하는 금액이 100이라고 했을 때 원래 원칙은 여기에 대해서 송금산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정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장부가 80이고 세법 100으로 하게 되면 이런 감면을 받는 법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손금산입이다라고 처리하는 것까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면을 받는 법인 등 이런 예외 사항일 때만 적용하는 거예요. 자, 감가상각 제도가 원래는 임의상각 제도이기 때문에 내용 연수나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들쑥날쑥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법인세법은 원칙상 회사가 감가상각을 인식한 금액과 시기를 다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원칙은. 하지만 회사가 감면을 받고 있을 때는 감가상각비를 인식 안 하면서 우리가 뒤로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유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끊어내려고 일부러 송금산입이라는 조정을 하도록 합니다. 라고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감가상각을 안 하게 되면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회사 1탄은 회사 2기에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 내용연수 5년짜리였고요. 정액법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비만가액이랑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20, 20, 20씩 몇 년도, 5년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회사 명칭이 잘못됐는데요. 1타요. 1타는 자, 현재 창업 중소기업으로 법인세를 5기까지 50% 감면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2기에만 20만 원의 감가상각을 계상하고 3기부터 5기까지 감가상각비 계상을 중단했다가 6기부터 다시 했을 경우 감가상각을 종료한 9기 세무조정을 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자, 어쨌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5기까지 50% 감면을 받는 법인인 거죠. 그래서 감면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는 20만 원 감가상각을 하다가 야, 감가상각 안 해도 납부할 세금도 없는데 뭐하러 굳이 비용을 만들어? 이거 잠깐 홀딩 시켰다가 나중에 납부세액이 나올 때 가서 감가상각비 했다고 하자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3기, 4기, 5기에는 감가상각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자, 내용 연수가 5년이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야 돼서 여기까지 이제 감가상각을 해서 끝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감가상각을 한 것은 제일 첫 번째 연도랑 마지막 내용 연수 끝나는 연도 말고는 정상적으로 감가상각을 안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그 나머지 3번을 감가상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인정하지 않겠다. 너 여기에다가 빨리 뭐 해라? 손금 산입해라. 얼마? 20만 원. 여기도 손금 산입해라. 여기도 손금 산입하셔라. 이렇게 해서 비용 처리하지 않았어도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해서 각 사업연도를 차감해서 법인세에 대한 과표를 줄이게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손금 산입했던 아이들을 나중에 실제로 장부했다가 비용 처리한 7, 8, 9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반대로 손금 불산입, 손금 불산입, 손금 불산입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그 차이가 모두 다 사라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사 계산 감가상각에 대해서 첫 번째 연도는 법인세법과 회사의 관점이 일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별도의 조정을 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3기차부터 문제가 생겼다. 회사는 감가상각을 안 하면서 일부러 조세를 회피하고자 했다. 법인세법은 정상적으로 20만 원까지 감가상각을 하라고 진행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에 대해서 시임 부족액이 발생한 걸 우리가 손금산입을 하겠다. 원래 일반 법인이면 시임 부족액이 있어도 송금산입을 하지 않겠지만 감면을 받는 법인이기 때문에 송금산입이라는 조정이 들어오게 되었다. 4기, 5기 마찬가지로. 그리고 실제로 장부했다가 감가상각을 기록한 연도에는 우리가 뭘로 처리하겠다? 손금 불산입으로 이렇게 반대의 조정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자, 여기까지 감가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꽤 긴 시간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어떻게 잘 따라오셨나요? 저희가 사실 이제 법인세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으로 익히는 내용들은 시험 문제가 2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하나당 점수가 배점이 2점 정도밖에 배점이 안 돼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법인세법 이론을 이렇게 열심히 들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항상 의문을 가지세요.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론을 이렇게 듣고 있는 이유는요. 앞에 2점씩 두 개니까 4점의 배점을 위해서 듣는 것도 있지만요. 뒤에 큰 게 기다리고 있죠. 즉 30점의 배점인 법인 조정에 대해서 잘 하시려고 그 법인 조정을 단순하게 자리를 암기하면서 가시게 되면 나중에 시험 문장에 갔을 때 시험 문제가 조금만 틀어서 내더라도 아무것도 손을 못 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잘 하시려고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을 잘 익히셨다고 한다면 뒤에 실무도 정말 수월하게 따라오실 수 있을 텐데,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론 수업을 들으셨는데요. 이론을 쭉 듣고서 실무를 쭉 따라가셔도 좋아요. 저는 그렇게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초반에 저의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 뭐야, 나 실무 듣고 싶은데 실무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네. 이렇게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하반기로 가셔서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실무까지 모두 다 이제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요. 실무에서 여러분들 어떤 강의를 먼저 들으시냐면 사실 앞에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부터 1차 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강의부터 꼭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어디부터 들으시냐면 중간에 감가상각과 관련된 강의가 시작되는 챕터가 있습니다. 챕터 3에 감가상각 조정이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게시물에 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 챕터부터 들으세요. 그러면 앞에 지금 내가 감가상각과 관련돼서 쌓은 이론을 가지고서 실무 입력을 하시다 보니까 앞에서 정리되지 않았던 이론들에 대해서도 정리도 하실 시간이 있는 거고 그다음 실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훨씬 더 빠르게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으시면 조금 지루함도 많이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져서 실무도 많이 쉽게 휘발성이 좀 강하긴 한데 휘발성을 조금 더 우리가 강하게 잡아서 다시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씩 실무를 우리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론을 배워갈 거고요. 저는 순서대로 다음 시간에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내용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 이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내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